이번 주 미국 증시는 이벤트가 매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주가가 최고가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이벤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즉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넘치고 변동성이 많은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였던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 투자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400,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10,000까지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말라 라고 투자 의견을 급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크래프톤이 드디어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일단 공모주들에 대한 수요 예측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별로 없는 데다가 공모주만 하면 따상 기대감 대박 터질 수 있다. 또 크래프톤은 아시다시피 하반기 대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감을 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어떠한 상황들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7월 12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에 얻어맞았었던 거 어느 정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보상 심리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만 해봐 팔아먹을 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얼마만큼 빠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될 것인가, 또 그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또는 지난주 목요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단기적 변동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매도보다는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는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벤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난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3분기 실적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지표가 약간 이상하게 나왔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변이 속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담감을 좀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피크아웃이다, 즉 실적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3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약 65%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좋았고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았고, 또 3분기가 더 좋다.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꺾이기라도 한다라면 이제 사람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느냐. 또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당장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아직 3분기 시작도 시작 이제 막 한 거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좀 애매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좋은 호재거리들을 선 반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좋게 나왔을 경우에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한번 볼게요. 13일날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4일 오전에 영향을 좀 받게 되는 지표인데요. 6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 기록이 좀 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래서 이 CPI 지표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였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초반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엄청나게 활황이었고 또 기대감도 컸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거든요. 경기 정점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라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달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자, 지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연준에서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지금 팬데믹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물가는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테이퍼링을 다시 앞당겨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모양새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지금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채금리 계속 떨어지니까 뭐 별 문제 없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1.6에서 1.5, 1.4, 1.3, 1.2까지 떨어진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 하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막아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국채금리 하락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락을 하게 된다면 결코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하는 금리 또 갑자기 변동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결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두 가지 다 악재가 좀 되네요. 지금 기업들 실적이 좋아도 악재, CPI도 악재, 금리가 떨어져도 악재.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든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 하나 남아있죠.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제 이런 기존의 연준의 입장을 재확인시켜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법이나 시점을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야,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언젠간 하겠죠 라고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수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만장일치 금리 동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소수 위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에 의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방법이나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연준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소수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아직 괜찮아요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해 준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주 초반에 효과는 일단 우상향으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지난 주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마감됐어요. 사상 최고가로 마감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 다 회복시켜줄게 라는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국내 증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약간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긍정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또 특별한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옹호론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다. 1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치면은 1200만 원쯤 되나요? 네, 1100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1000만 원도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만 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어떠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대가 4천만 원 전후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대표 투자 운용사 대표까지는 아닌가요? 이 미국의 투자 운용사인데 구겐하임이라는 이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콧 마이너드라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급락을 예고하고 나섰다는 거, 이거 완전히 급선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CNBC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 마이너드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10,000에서 1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 투기꾼이 되고 싶다면 매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예전에 튤립이라든지 닷컴 버블 이것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야,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의 박살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또 되는 게 이 주변 코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 상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래소 아시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었어요. 리플? 그 정도 있었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쪼개져가지고 나오는 거,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나온 거, 뭐였더라?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인이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상장시키고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닷컴 버블하고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컴자, 닷컴만 붙이면 그냥 무조건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새로운 기술,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 장난 아니죠. 근데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마이너드가 과거 비트코인의 구매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던 비트코인의 옹호론자였는데, 지난 4월 달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 지금은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가상화폐 시장은 2000년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통화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과이도 비트코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파라과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그런 합법화를 추진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런 국가에서 한다라면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물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재를 좀 받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베네수엘라였던가요? 코인 하나 만들었다가 미국한테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코인 그거 만들었다가 아주 그냥 미국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선진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인정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비트코인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이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자, 채굴을 통해서 화폐를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채굴을 통해서 화폐를 얻어낸다. 그것은 완전 기득권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굴을 통해서 채굴은 또 누가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쫙 늘어놓고서 그 공장에서 열심히 그 화폐를 찍어낸다. 그 같은 의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뺏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기득권도 날아가는 거고, 완전히 금융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진국 쪽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만 사용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자,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투자 상품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선물 투자나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이건 그냥 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해서 니들이, 투자를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 네, 당신들이 사고 팔고 하시오.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화폐로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네, 일찌감치 생각을 접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와 연결돼 가지고 한다. 야, 이런 거 생각하기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인 옹호론자가 왜 이렇게까지 비관론적으로 갑자기 의견을 선회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결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드디어 수요 예측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모주가 이번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자, 맥스트,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공모 예정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맥스트라는 기업, 12일부터 13일까지 수요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이라는 기업도 13일에서 14일. 크래프톤은 이게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14일부터 27일까지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사도 많아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엠로라는 기업도 15일에서 16일.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수요 예측이 끝나는데 크래프톤은 정말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들어가는 게 큐라클 13일에서 14일, 그 다음에 맥스트가 이제 16일에서 19일. 야, 이 맥스트는 12일에서 13일까지 수요 예측하고 바로 청약 들어가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공모주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주목은 크래프톤이겠죠. 그리고 자금의 쏠림 현상도 아마 크래프톤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작은 기업들은 청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작은 기업들은 공모주로 이제 주목을 받아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기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잘 가던 때야. 그러면 바이오 종목이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몰려요. 그런데 지금처럼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하다. 시장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싶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금 얻어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래프톤을 제외한 중소형주들의 이런 공모 상장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네요. 자, 크래프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14일에서 27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게 되는데, 이 국내 수요 예측이 지금 2주 동안 든다는 거 이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네, 국내는 한 이틀 정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2주 동안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외 쪽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니까 1, 2주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야,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처음부터 모아서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 물량이 많으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오랫동안 모으면 더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정정 신고서 제출 이후에 공모 희망 가격을 45만 원에서 55만 원 처음에 잡았었다가 이제 40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10% 정도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본다면은 한 20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조 원 정도의 시총이 나온다라면 이게 단숨에 또 위로 쫙 올라가죠. 20조 원이면은 뭐보다 높은 걸까요? 네, 시총 한 20위권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야, 이거 뭐 대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게임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게임 쪽으로 봐야 되니까 이걸 꼭 게임주라고 봐야 되나? 뭐 그 배틀그라운드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로 봐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다양한 수요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기업에 대한 포지션은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의 80% 정도가 모바일 게임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엔터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공모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공모주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청약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규로 상장을 할 때 중성주 같은 경우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은 이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배그라고 하죠. 이 배그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인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들 수요 예측을 일단 보고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약 기간에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청약 물량을 일단 받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할 때 주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첫날부터 팔아먹으시는 저도 괜찮고요. 만약에 첫날 이제 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공모가 대비 2배 치고 나서 상한가 한 번 더 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요렇게 해서 문을 딱 닫으면 더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도하는 포지션은요. 물량이 터질 때입니다. 항상. 네, 상한가로 문 닫으면 그대로 홀딩 또는 뭐 한 20%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홀딩 하셔도 괜찮긴 한데 대체적으로 물량이 그러면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드물게 한 20% 올랐다가 다음날 상한가도 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네, 따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청약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은 괜찮으나 문제는 뭐냐면, 네, 신규로 매수하는 것, 즉 상장 이후에 신규로 매수하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물량을 그대로 받아간다라면 계속되는 매도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그 수요 예측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호 예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네. 기관들이 수요를 받아갈 때 우리는 몇 개월 동안 팔지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당장 팔 거예요. 난 수요 그런 거 뭐 보유예수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당장 팔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호예수가 많을수록 초반에 버티기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자, 미국 증시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고민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악재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 주말에 움직임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주 초반의 움직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비트코인 옹호론자의 급선회적인 자세 표현이 나타났는데 약간은 좀 네, 비트코인의 어떤 문제들이 좀 우울하죠.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약간의 투기성 자본일 수도 있다라는 거, 투기성 상품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감안하시고 그렇게 투자에 나서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셨다가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안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겠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래프톤의 드디어 수요 예측에 나서서 이제 진행되는데 맹점은 두 가지예요. 자, 상장 이후에 사지 마라.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청약을 받으면 좋은데, 자, 청약 전에 수요 예측이 들어가잖아요. 수요 예측이 들어갈 때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받아간 부분들이 자, 뭐 보호 예수가 얼마만큼 많이 걸릴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보호 예수가 많을수록 일단은 기업이 상장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된 사람은 없다. 진정한 부자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매우 불균형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 록펠러가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다. 네. 이 사람들도 진짜 네,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뭐 그때가 없었던 시절이다라고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그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겠죠. 뭐 창고에서 네, 시작한 거니까. 네. 정성스레 돈을 모으고 안정된 상황에만 투자하는 사람은 노후에 안녕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것과 똑같아요. 공무원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 뭐 부모의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부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안정적인 게 최고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밖에 없다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부터 저하고 신나게 무료 라이브로 달릴 수 있죠? 네,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화이팅!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